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항일 무장의열 투쟁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제 핸드폰 번호 뒤에 네 자리 1894 갑오년, 그 갑오년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직후에 을미년이죠. 1895년이 을미사변이 있었고, 그리고 을미개혁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단발령이 있었잖아요. 을미사변과 단발령 때문에 을미의병을 유인석 중심으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의병 만납니다. 을사의병장 최익현을 만나는데, 그러면 왜 최익현이 거병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을사죄악에 대한 강의를 먼저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유튜브 시작해놓고 나서 단 한 번도 을사죄악 강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고 혼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역시 고종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이상한 꼴통들이 이완용 등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고종을 깔아뭉개는데 내가 거기에 일조하기 싫다라는 약간의 좀 반발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언젠가는 분명히 을사죄악 강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사죄악이 강제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을사늑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일본이 통감부를 설치하고 통감부가 외교를 관장한다. 아니, 조선란 나라가 외교권을 일본에게 빼앗긴 게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그리고 그 통감부에서 외교를 관장하는 게 이토 히로부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을사죄악이 체결되니까 뭐 이상설 상소 올리고, 조병세도 상소 올리고, 민영화는 자결하고, 장지현은 시일야 방성대곡을 황성신문에 실었으며, 장인환 전명훈은 미국에서 스티븐스를 죽였고, 이재명은 이완용을 피습했고, 나철 오기현은 오적 암살단을 만들었고, 그 다음 이상설, 이준, 이휘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서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해서 일본이 외교권을 빼앗아간 행위에 대해서 고발하려고 했고, 그리고 을사늑약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토 히로부미는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죽인단 말이죠. 이게 전부 다 을사죄악의 반대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성리학자들이라고 그냥 있었겠습니까? 들고 일어났죠. 그들이 을사의병입니다. 그럼 을사의병의 대표 주자는 누가 나옵니까? 최익현. 초선의 마지막 선비. 내가 언젠가는 이 최익현 강의를 할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저도 솔직히요, 최익현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조금 미스테리입니다. 최익현에게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는 건가? 만약에 명나라가 망하지 않았고 명나라가 현재 조선을 침략해 왔더라면 최익현 당신은 무기를 들고 그 명나라와 맞서 싸울 수 있느냐? 왜냐하면 최익현은 성리학자였습니다. 존화주의, 화이사관에 분명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익현이 실제로 동학농민운동도 굉장히 비판을 했고, 갑오개혁, 신분제도를 폐지하자는 갑오개혁에 분노했으며,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민중들의 몫을 내는 것에도 찬동하지 않았던 걸 보면 유생으로서 나름의 기득권을 유지하기를 바랬다. 신분제 철폐를 반대했다. 분명히 이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항일 의병 자체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충성이냐, 아니면 국왕에 대한 충성이냐, 아니면 성리학자로서 존화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본 따위에게, 그 외국 섬나라에게 외교권을 빼앗길 수는 없다는 그 자존감의 발현 때문이었냐는 진짜 저도 지금 궁금합니다. 그러나 이 최익현의 유생으로서 살아온 삶을 보면 지금 시점에서 당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의 최익현은 결과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성리학자였지만, 당시 유교국가 조선에서 성리학자로서 최익현이 보여준 유생으로서의 솔선수범과 멋들어짐, 할 말하는 칼같은 성격, 쉽게 이야기해서 탐관오리하면서 부정부패하면서 국가와 조국과 그 다음 그 성리학자로서 자존심은 내팽겨친 채 개인의 부귀영달만을 깼던 그 많은 선비들하고 비교하자면 또 최익현은 정말 대단했던 인물이다. 그래서 제가 최익현이 어떤 인물이라고 평가 내리지 않겠습니다만, 최익현이 우리 역사에 얼마나 큰 족적을 남겼는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제 최익현이 태어났고, 제가 원래 인물 강의할 때 그런 건 하지 않잖아요.
하여간 과거 합격자고, 근데 젊은 시절부터 굉장히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관직 생활을 하면서 성리학자였다니까요. 성리학자다 보니까 성리학자는 민본 통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왕권 강화를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고, 그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당백제라는 고가의 화폐를 남발해서 물가가 상승하게 돼서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지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고발하고 비난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좀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만동묘를 흥선대원군이 혁파했거든요. 흥선대원군의 만동묘 혁파는 그 조선의 4대를 상징하는 서원입니다. 임진란 때 우리를 도왔던 만력제에 대한 가묘를 모셔놓고 송시열이 충북 계산에 만든 어찌 보면 4대주의를 상징하는 서원인데, 흥선대원군이 그걸 날려버렸단 말이죠. 어떻게 만동묘를 혁파할 수 있냐고 막 대원군에게 막 대들었던 젊은 유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촉망받았고, 지방에 있는 유생들이 젊은 최익현을 알았단 말이죠. 야, 그러다가 최익현이 고종과 대원군 다 보라고 상소를 썼는데, 그게 1873년입니다. 대원군이 집권한 지 정확히 10년 정도 지났을 때 상소 내용은 상당히 길어요. 압축하자면 이제는 종친의 정치 참여를 금하게 하소서. 당시 왕은 고종이었고, 고종 아빠가 흥선대원군이면 흥선대원군은 종친의 가장 큰 어른 아닙니까? 10년간 흥선대원군이 섭정하고 있었는데 이제 종친의 정치 참여를 금하게 해라. 숨어있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야, 나라 왕이 22살이야. 대원군아, 네 아들 다 컸는데 네가 언제까지 해먹을래? 네 아들 다 컸다. 내려와. 여러분, 최익현의 상소로 흥선대원군이 하야합니다. 그리고 고종의 친정체제가 수립됩니다. 실제로 고종의 친정체제가 수립되는 데 있어서는 민비, 훗날의 명성황후와 최익현이 손을 잡고 고종의 친정체제를 도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막상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고 흥선대원군이 하야를 하게 되면서 그래도 민비 정권에서 나름의 개화 정책을 펴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최익현이 반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1876년에 그 유명한 강화도 조약 체결되면서 우리가 개항을 하게 되니 최익현이 노발대발을 하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외양일체라는 글을 쓰지 않습니까? 해석이 그대로 되죠. 만약에 우리와 저 외가 통상을 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쟤네들은 우리에게 사치품을 팔 것인데 우리는 생필품이 팔려나갈 것이다. 우리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진다. 그리고 쟤네들의 물건은 기이하고 놀이개다. 그러면서 외양일체를 썼죠. 그리고 지부상소를 합니다. 고종 어가행렬 앞에서 도끼 들고 그 어가행렬을 막으면서 강화도 조약 철회해. 안 그러면 도끼로 내 목을 치던지. 그래서 그 최익현이 흑산도로 약 3년간 유배를 가요. 그리고 다시 복귀해서 관직 생활하고 그러다가 한 20여 년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1895년 을미개혁 때 단발령이 선포되니 내 목은 자를지언정 상투는 잘 썼다. 이 말을 바로 최익현이에요. 최익현이 이 말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최익현의 이 말 때문에 당시 유생들은 이걸 그냥 입에 물고 살았고, 누구나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찌 보면 을미의병이 거병할 수 있는 그 토대를 깔아준 인물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최익현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드실 만큼 드셨습니다. 연세가 7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905년에 을사 조약이 체결됐고 우리가 강제로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겼다고 하니 와, 또 최익현 성격 나오죠. 고종에게 한마디 합니다. 야, 명나라 풍정제는 자결이라도 하더라. 이건 무슨 말이죠? 명나라 풍정제, 명나라 마지막 황제입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자결했단 말이죠. 넌 어떻게 살아있으면서 외교권을 빼앗기냐. 이런 걸 보면 최익현의 충은 굳이 꼭 국왕에 대한 충이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병합니다. 전라도 쪽으로 내려와서 전라도 태인에서 거병해서 순창까지 점령하고 남원 쪽으로 나아가려다가 패퇴했고, 그런데 실제로 이 최익현을 잡으러 오는 군대가 당시 대한제국의 지방군이었던 진위대. 그러다 보니까 동족 상잔할 수가 없다. 군대를 해산하노라. 내가 죽을 땅은 그냥 이곳이다. 다들 무기를 놓고 고향에 돌아가거라. 이거 을미의병 때 고종이
의병해산했던 내용과 비슷한데 실제로 자신 부하들에게 너희들은 죄가 없다. 얼른 고향으로 가거라. 나 혼자 여기서 죽겠다. 근데 그 최익현을 따랐던 21명의 제자들이 끝까지 최익현을 호위하면서 함께 체포당하죠. 이때 체포된 인물 중에 뭐 임병찬, 일본까지 따라가는 아주 나중에 언급하게 될 1910년대 국내 비밀 결사 단체 독립의군부를 만들었고 일본의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했던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최익현의 제자. 진짜 재밌는 인물이 잡힙니다. 이때 나이가 10대 후반에 김병로라는 인물이 함께 체포되는데 이 김병로가 이때 나이가 10대였으니까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대한민국의 초대 대법원장이 되고 그 아들은 누굽니다. 화면으로 그냥. 자, 그래서 이렇게 최익현이 체포가 됩니다. 아니 일본 아이들이 최익현을 잡아서 쓰시마섬 대마도까지 끌고 갑니다. 이때 임병찬도 함께 임병찬은 2년형을 받고 최익현은 3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갔더니 상투를 자르래. 일본에서. 그러니까 내가 상투를 자르느니 그렇지 않아도 여기 일본 땅에 끌려오는 게 화가 나니 나 이곳에서 주는 음식 먹지 않겠어 하고 그 고령의 74세의 최익현이 단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선의 대표 유생이고 또 연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최익현이 단식을 하다 죽게 되면 일본도 조금 불편해지잖아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어르고 달래고 어르신 잘못했습니다. 상투는 자르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부터는 미음을 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식을 풀고 나서 3개월 후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시비를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학창시절에 최익현이 대마도까지 유배를 갖고 그곳에서 일본에서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단식을 해서 죽었다. 보통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자세히 현미경을 대고 들여다보면 단식 때문에 죽은 거 아니잖아. 단식 풀었잖아. 나중에 몇 달 후에 죽잖아. 에이, 여러분 74세 고령의 할아버지가 단식을 여러분 당시 74세면 지금 90세예요. 거의 100세라고. 그 할아버지가 단식을 했기 때문에 단식 후유증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자,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가 부산을 거쳐서 논산까지 오는데 여러분 부산에서 논산까지 가는데 보름이 걸립니다. 왜요? 운구행렬을요 부산에서 논산까지 와 당시 조선의 모든 유생들이 그 운구행렬 앞에서 다 울었고 뭐 일반 평민, 뭐 농민들 할 거 없이 그만큼 최익현은 당대 조선인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았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최익현이 죽었다라고 하니 청나라 최고 권력자 위안스카이가 조문 관련 글을 보냈고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도 애도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이 최익현이 논산에 묻혔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봉화마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뵙듯이 논산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 이게 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땅 주인이 7개월 동안만 이렇게 묘를 쓰게끔 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좀 다른 데로 옮겨가서 이런 설이 있는가 하면 일본이 불편한 거라. 왜냐면 이제 조선을 곧 접수하고 식민지배해야 되는데 조선의 마지막 선비 최익현의 그 묘소를 참배하려고 수없이 많은 조선의 유생들이 그 논산이 어찌 보면 길목이 요지였기 때문에 모여드는 게 불편하니 당시로서는 산골짜기라고 할 수 있는 충남 예산로 그 묘소를 옮겨버리죠. 자, 그리고 실제로 조선이 일본에게 식민지배를 합니다만 그 식민지 지주제, 그러니까 지주들을 통해서 농촌 사회를 장악하려고 지주들에게 굉장히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큰 혜택을 주었고 지주들 중에 상당수는 유생이고 그 유생들이 친일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대동학회, 공자교 이런 친일 유림 단체 장난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략은 망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유학자다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없죠. 왜냐하면 이 성략적 한계가 너무 극명한 데다가 실제로 그 대다수 성략자들이 나라의 기득권층이었으면 나라가 다른 나라 식민 지배 나라고 떠올 때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그들이 가장 안 싸웠단 말이죠. 그래서 유학은 마탱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방방곡곡 답사를 다닌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제가 그 많은 역사적 인물들의 묘소를 갔을 때 가장 충격적인 묘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망해버린 성략 유학의 현실을 보여준 듯한 이름 모를 들꽃으로 덮여서 파묻혀버린 찾는 사람 아무도 없는 최익현의 묘였습니다. 최익현의 묘와 함께 을서병장 최익현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이거
좀 불안합니다. 과연 정말 여기에 최기현 선생님이 묻혀 계시는 걸까요? 어디로 가야지? 우와, 꽃이 예쁘긴 합니다만 이렇게 돌본 기가 막혀서 말이, 이게 진짜 최기현 선생님 묘가 맞단 말입니까? 와, 아무리 저번에 유학이 망했다고 이럴 수 있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